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지산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2023년 마지막 해설편입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성호학과 실학의 태동이 되는 덕산현 고산면, 지금의 고덕면에 서거했던 여주 이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주 이씨 덕산 입향조를 살펴보면 여주 이씨는 이인덕을 시조로 하고 있으며 이명진을 덕산현 고산면 입향조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 이씨의 시조는 고려 예종 때 인물로 추정되는 이인덕입니다. 고려시대 중엽부터 경기도 여주에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에 여주를 본관으로 합니다. 조선에서 문과급제자 107명을 배출했으며 고려시대의 문인 백운거사 이규보를 비롯하여 조선 초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이언적, 실학의 종족격인 성호 이익, 종교운동에 헌신하다가 신유 박해 때 이승훈 등과 함께 순교한 이가환, 지리학의 선구자로서 한국의 지리서인 택리지를 저술한 이중환 등의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여주 이씨는 1694년 이후 성호 이익의 아버지인 이하진의 후손들이 예산군 덕산면 상장리와 지곡리로 이거하면서 예산지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하진은 이후산의 딸 용인 이씨와 결혼했으며 이하진의 동생인 이명진 또한 제치로 덕산에 살던 이갑준의 딸 용인 이씨와 결혼하여 1649년 고덕면에 이주하였습니다. 이후 여주 이씨는 예산을 근거지로 삼고 성호 이익의 학풍을 이어 이용휴, 이병휴, 이가환 등 수많은 명연을 배출하였습니다.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의 입향주 이명진과 후손들이 묘소가 있었으나 후손들이 이거하면서 1987년 강원도 원주로 모두 이장했습니다. 다음은 이용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여주고요. 자는 경명, 호는 해환제, 아버지는 이침입니다. 이자암의 조카이며 남인 실학파의 중심이었던 이가환의 아버지입니다.
어려서는 작은아버지 이익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 옛 성현들의 책에 모범을 두고 옛 사람의 문장을 몸으로 익히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음보로 벼슬이 첨지 중추부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실학의 학맥을 따라 천문, 지리, 병농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사상에 입각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하층민 입장에서 그들에 관한 전을 썼습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건 뭐 춘향전 이런 거 할 때 그 전입니다. 예. 소설, 이야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계자라는 한문 소설에서 거지와의 묻고 답하는 내용을 통해 그 거지가 순진하고 거짓없는 마음씨를 가졌다고 한 데 이어서 거친 들판, 옛 산엽에 숨은 선비 또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참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정통의 전 양식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해서 계자를 통해 그의 문학과는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닌 문학 그 자체의 진실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자학적 권위와 구속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상적 고민이 깊지 않은 한계를 지녔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문인의 사명과 창작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30여 년을 문장가로서 남인계의 문권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병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침이고요. 어머니는 조석재의 딸입니다. 형 이용휴는 문학적인 면에서 양명학을 수용했고 조카 이가환은 공조판서를 지냈는데 1801년 신유 사옥 때 천주교 신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익의 형인 이잠의 양자로 들어갔고 자신은 이삼환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양부인 이잠은 기사 환국 후 경종의 보호를 내세우는 소를 올렸다가 노론에게 역적으로 몰려 장살됐습니다. 장살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근기남인에 속하였습니다. 13세 내지는 14세부터 이익의 문화에서 수학했으나 노론에 의해 역적의 양자로 지목되어 관계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익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익의 대표적인 제자들인 윤동규, 신후담, 안정복 등과 학문적으로 깊이 교류하였습니다. 각자의 문집 속에 서로 학문에 대해 토론한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면에서 볼 때 이병휴는 이익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급진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익의 학문 중에서도 진보적인 면을 주로 계승 발전시켜 윤동규, 안정복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자학의 권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전을 자주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명학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조자학은 결함을 지닌 불완전한 것이므로 당연히 뒷사람이 그 결함을 변론에 완성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왕양명의 주자학에 대한 태도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양, 묵, 노, 불과 같은 것은 비록 성인의 학문과 다르고 인의를 배움의 차이가 있지만 결코 이욕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이단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양명 후학인 태주학파의 이단에 대한 태도와 같습니다. 또한 주자의 대학 장구를 배격하고 고본 대학의 체제를 타당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나 도덕적인 이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경물 치지와 같은 지에 관한 공부는 필요 없기 때문에 행에 관한 공부인 성의를 제1의 공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심의 성을 지선으로 해석한 것, 명명덕과 신민을 같은 일로 보고 성의를 명명덕과 신민의 공부로 삼은 것 모두 왕양명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의 경우 친민을 통한 명덕의 시련은 효제자의 덕목으로 나타나고 또한 효제자의 사상은 그 뒤 좌파인 나여방 등이 학문의 종지로 삼았으므로 이 병효가 명명덕과 신민을 효제로 본 것도 양명학의 학설과 합치됩니다.
아울러 인심 도심설에서 이병효가 이기 개념을 사실 세계의 이기와 가치 세계의 이기로 구분한 다음에 인심 도심에 대해 이발 기발이라고 할 때의 이기는 가치 세계의 이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서 인심 도심설을 가치 방면에 국한시켜 논한 점이나 가치 세계의 이치와 사실 세계의 이치에 대한 알물 선천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도 왕양명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병효의 유교 사상이 양명학에 입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효는 양명학의 전문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조의 설을 끌어다가 자신의 논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야 동료들도 경전에 대한 이병효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양명학으로 의심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효가 양명학을 수용하게 된 것은 이익의 실학사상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 모순의 해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익은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주학이 아니라 육경이나 사서에 두었습니다. 정주학은 송대의 송나라 사정에 따라 경전을 해석한 것이므로 이익이 살던 시대의 당면한 재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조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 맞게 경전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이병효는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글을 배운다고 한 공자의 말을 근거로 덕을 이루는 공부를 실천 위주로 전환해 선진유학에서와 같이 효제를 공부의 주된 것으로 삼고 교제도 논어와 효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하게 한 다음에 가르친다고 한 공자의 말을 근거로 덕을 이루는 효제의 공부만으로는 당연한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등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당시의 역사적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공에 관한 학문도 아울러 힘써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덕을 이루는 학문과 사공에 관한 학문을 별개로 구분한 뒤 어느 한쪽만 추구하는 것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당면한 재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옛 성현의 경전과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책은 물론이고 개인 문집이나 서양 과학기술에 관한 한역 서학서 등까지도 두루 섭렵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이러한 실학사상은 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가치 세계를 확연히 구분해 이와 기의 개념도 사실과 가치에 관한 측면으로 이원화하고 그 인식 방법도 선천적 경험적인 것으로 구별한 이병효의 양명학은 이익의 실학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실세계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점에서 이병효의 양명학은 다른 학파의 양명학과 구별됩니다. 예컨대 이병효의 양명학은 실학적 양명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병효는 만년에 선영이 있는 충남 예산에 살면서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문화생으로는 우선 이기양이 주목됩니다. 이기양은 1764년경부터 이병효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이병효의 영향으로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이기양을 통해 양명학을 수용한 권철신도 1768년경부터 이병효의 문화에 드나들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양과 권철신에 의해 양명학은 그들의 동료인 한정훈, 이가환, 권일신 등과 그들의 문도인 정약전, 이벽, 이승훈 등에게 전파되어 성우학파 소장학자들의 지배적인 학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들 소장 양명학자들은 뒤에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교 수용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교의 수용에 있어서 특별한 반응을 나타낸 것은 이익의 실학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해 덕을 이루는 학문을 선진유학에서와 같이 실천 위주로 전환하고 사실세계의 이치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이병효의 실학적인 양명학을 그들이 계승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학문만을 연구하며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성호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조선 후기 성호 사설, 곽오록, 이자 수어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입니다. 1681년에 태어나서 1763년에 사망했습니다. 부친이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과거 응시가 거절되고 형마저 옥사하자 성호에 언거하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신문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체계를 이룬 그의 학문은 유학의 기본을 두었지만 개혁을 지향하고 경세 실용에 중점을 둔 사상이었습니다. 후손으로 이맹휴, 이종환, 이가환, 문인 안정복, 권철신 등이 성호학파를 형성하여 그의 학문을 이었고 정약용 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가는 여주고요, 자는 자신, 호는 성호입니다. 8대조 이계손이 성종 때 병조판서, 지종초 부사를 지내는 등 명문 가문의 후손입니다. 증조부 이상의는 의정부 좌찬성, 할아버지 이지아는 사헌부 지평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하진은 사헌부 대사원에서 사관원 대사관으로 환임되었다가 1680년 경신 대출척 때 진주 목사로 좌천됐고 다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됐습니다. 1681년 10월 18일에 아버지 이하진과 후부인 권씨 사이에 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682년 6월에 전 부인 이씨 사이의 3남 2녀와 후부인 권씨 사이 2남 1녀를 남긴 채 55세를 일기로 유배지 운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여윈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참성리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라나 조고다질이 생애가 시작된 셈입니다. 참성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 광주부에 속해 광주 참성리로 일컬어졌으나 이른바 비례지로서 광주에서 과천, 금천을 거쳐 있는 안산 군내에 있어 흔히 안산의 참성리로 불려졌습니다. 10살이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으리만큼 병약했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이잠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25이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농명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해 9월에 둘째 형 이잠은 장희빈을 두둔하는 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17, 8회의 형신 끝에 47세를 일기로 옥사하였습니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참성리에 직과했습니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성호라는 호수가 있어서 이익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이익의 전장도 성호장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익은 여기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사령과 기승을 이어 제야의 선비로서 일평생 은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셋째 형 이서와 사촌형 이진과 종유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습니다. 35세 되던 1715년에 어머니 권씨마저 여의어 복상을 마치고서는 노비와 집기를 모두 종가로 돌려보냈으나 형제의 자질에 대한 은혜가 지극해서 실제로는 일가의 지주가 됐습니다. 47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이익의 명성을 듣고 선공 감가 감역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세는 퇴락되었고 이익 부자의 오랜 지력은 세운을 재촉하였습니다. 64, 5세 때 이미 뒷잔등의 좌달이 악화되었고 70세가 넘어서는 일찍이 괴과로 급제해 예조 정랑 만경 현감을 지낸 외아들 이맹휴마저 오랜 병고 끝에 죽었으며 70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반신불수가 돼서 기거마저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산도 탕진되어 만년에는 한 명의 고노 외에는 송곳을 세울 만한 전지도 없으리만큼 영락하였습니다. 83세 되던 1763년 조정에서는 우로 예전에 따라 이익에게 첨지 종추부사로서 승자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해 12월 17일 오랜 병고 끝에 죽었습니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첨성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첨성리는 지금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을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은 기신이 정랑하고 성모는 존결하며 눈에는 전기가 넘쳐 흘러서 영체가 사람을 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그마한 긍지도 가진 듯 싶지 않으면서도 중정간중해 하나의 덕을 갖추어 집안에서는 법을 세워 예절을 어미하고 사치한 생활을 금했다 합니다. 이익의 학문은 일문에 이어져서 존재가 많이 배출됐습니다. 아들 이맹효는 예론 설경, 춘관지, 접외고 등을 남기고 손자 이고환은 조업을 계승하였습니다. 그 위에 종자 이병휴는 예학으로, 종손 이중화는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이가화는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 판서에 이르렀으나 천주교를 신앙해 1801년 신유 사옥대에 옥사하였습니다. 문인으로 두드러진 자로는 윤동규, 신후담, 안정복, 권철신 등이 있어 당대의 학회를 이루어 그 이름을 정약용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익은 선현의 언행을 샅샅이 기억하고 일찍부터 시나 문을 잘 외웠다고 합니다. 맹자, 대학, 소학, 논어, 중영, 근사록 등을 읽고 다시 심경, 역경, 서경, 시경을 거쳐 정주와 이황의 학문을 탐독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익의 학문은 이렇듯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허목, 윤휴 등의 뒤를 이어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회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인 수기치인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바로 혁신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익은 이의와 율곡 이의와 유형원의 학풍을 존중해 당시 사회 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장, 예론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 장구에만 구애되는 풍조,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 직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 역산, 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 서학서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 시원경, 서양화 등 서양 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 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익으로 하여금 종래에 중국 중심의 화의관, 성인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정통적인 유학자이면서도 노블의 학이나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윤리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익은 이른바 붕당은 쟁투에서 일어나고 쟁투는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가 절실하면 그 당이 뿌리 깊고 이해가 오래 계속되면 그 당에 견고하게 되는 것은 새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양반사회와 관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제적인 사회구조를 고쳐서 점진적으로나마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산홍의 합일과 양천의 합일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익의 사상은 근대적인 직업관, 신분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줍니다. 이익은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해 덕치로서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본원적인 유교 정치를 지표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17세기 이래 조선의 사회 변동에 따른 개혁을 지향하였습니다. 이익은 엄정한 법의 실시는 강자, 다수자 또는 지교와 횡포에 대해 약자, 소수자, 겁자, 우자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익은 정치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통치기구의 개편도 구상하였습니다. 즉 중앙에서는 먼저 허구화된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최고 통섭자로서의 의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간직을 확대시켜 언로를 넓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익의 학문사상은 먼저 언급한 것 같이 단독적으로 말한다면 탈주제학적인 수사학적 수기치인의 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애로의 복귀 내지 부응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 현실에 입각한 사회 개편을 주장한 개혁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익의 학문의 체는 어디까지나 경하게 두어졌음에도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보다 더 기묘하고 절실한 것은 경세치용의 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익은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 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켜 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익의 여러 이단에 대한 자세를 볼 때 윤리면에서는 너그러웠지만 신앙 자체는 거부적인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새로 전래 유포되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은 정통적인 유학자에서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이익은 이교 배척, 패전론, 억말책의 제의, 남녀관 등에서 정통 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3인 평등의 인간관, 신분관, 직업관에서 근대적인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섰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주이시 덕산현 고산현으로 이주한 여주이시 가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